그 간단하게 핫 이슈를 커버를 하겠고요. 이제 DBS는 뭐 아시아권에서 최대 은행입니다. 물론 중국, 일본 빼고. 근데 여기서 은행인데 이제 암호자산 거래소 비즈니스입니다. 주로 거래소 비즈니스 및 당연히 그 커스터디도 이제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를 중심으로 5종의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지난번에 나왔었던 페이팔 얘기하고 굉장히 유사한 스토리죠. 그런데 이제 다만 시간 제한은 하는 서비스요. 이거는 시작하고 나서는 아마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STO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페이팔 같은 회사도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DBS도 들어오고 있는 거고, 라인도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라인도 이제 결국은 라인은 코인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페이 비즈니스 하고 있고, 근데 더욱더 중요한 거는 페이팔이나 이런 DBS 파이낸스 플레이어랑 다르게, 물론 사용자도 1억 명을 갖고 있지만 라인은 굉장히 큰 생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를 통해 가지고 아까 말한 소수의 그런 그 코인들, 이미 자리 잡은 큰 코인들의 페이 비즈니스를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이제 스타트업들을 포함한 기업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굉장히 저는 의미가 또 다르다고 봅니다. 아마 이제 라인 같은 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비즈니스 하면 좋은데, 거래소도 일본에서 냈고요. 그다음에 코인도 일본에서 만들었고, 다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슬픈 그런 일입니다. 우리나라 블록체인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동안 몇 번 연기를 했었던 JP 모간 리포트를 이제 심층적으로 팔로우업을 할 거고요. 뭐 이게 페이지 수만 하더라도 뭐 70페이지가 넘는데 굉장히 작은 글씨로 됐기 때문에 책 한 권에 해당이 되고요.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 커버하면 사실은 남은 학기 수업을 이것만 가지고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커버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페이팔 때문에 오른 거고, 이번엔 라인 때문에 올랐나요? 아니면 DBS 때문에 올랐나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마도 다음 시간 정도에 제가 보는 말하자면 프라이싱에 관련해 가지고는 JP 모간 리포트에도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얘기를 할 거고, 제가 따로 이제 시간을 내 가지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프라이싱 이슈를. 이제 이게 최근에 한 달 동안에 또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최근 1년 동안입니다. 네. JP 모건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회사인지를 먼저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이제 15위입니다. 파이낸스 하는 데는 카드사들이 2개가 있는데, 비자 마스터가 있는데 여기보다는 좀 이제 작은 거고, 이제 뭐 벅스헤더의 워런 버핏의 회사를 파이낸스 회사로 본다면 뭐 거기보다는 약간 뒤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뱅크 중에서는 이제 세계에서 제일 그 시총이 높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워런 버핏도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크립토 커런시 will come to a bad ending.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것도 약 2년이 넘는 얘기고요. 이 얘기를 한 거는 이제 JP 모간의 체어맨 CEO가 이보다 먼저 유사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여드린 거고요. 근데 JP 모간의 이 리포트가 어느 날 갑자기 뚱딴지처럼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리포트 제일 앞부분에 쭉 그 2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 블록체인 센터 오브 엑셀런스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프로토콜도 2016년에 이제 은행에서 처음 이제 론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어 투 피어로 서로 거래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은행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은행이 제일 먼저 2017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뚱딴지 같이 제이미 다이먼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이거는 튤립 사기보다도 더하다. 절대로 잘 끝나지 않을 거고 누군가는 아마 자살할 거다. 아니면 뭐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9월입니다. 그럼 뒤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돌아가 보면은, 자, 2017년이 비트코인 가격이 1000불에서부터 2만 불까지 올랐었던, 여기 나오죠. 예, 1000불에서 2만 불까지 올랐었던, 그러니까 한 해 20배가 올랐었던 거고요. 제이미 다이먼이 이제 이때쯤에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JP 모건은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무엇인가 막 되게 열심히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비트코인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심을 담았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거죠. 그냥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식을 되게 사고 싶어서 막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너무 빨리 올라. 그러면은 이게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지잖아요. 너무 빨리 오르면. 그러면은 이제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떨어뜨려서 낮은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지 내가 그걸 사기도 하고 내 고객한테 사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내 비즈니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비들이 그 하이에나들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 아이비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따라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JP 모건이 1억 5천만 불짜리 1년 그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위에. 그리고 나서 다른 많은 은행들이 또 따라서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자기네들 코인을 만들었죠. 2019년도에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해가지고 또 이게 이제 파이낸스 사물 인터넷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딜러가 플로어 플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딜러 할 때 연상하면 막 경매할 때 가운데 딜러가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물 인터넷 기술을 가지고 블록체인과 연계하는 거를 이제 제일 먼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분 관련, 아까 이제 전 시간에도 이제 얘기했구만, 제로 놀리지 프로프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주는 것만 비밀로 주는 거에 대해서만 해독하면 나는 사이트에 접근이 되는 거. 지금처럼 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 기존에 이제 다 정보를 내가 다 주고 그리고 나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정보는 내가 다 가지고 있고 너는 네가 필요한 것만 암호화된 걸 내가 주면, 아무것도 몰라도 그것만 해독하면은 나는 접근할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게 이제 DID랑 관련해 가지고 이제 나오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너무나 여러 가지의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호텔, 너무나 여러 가지의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JP 모건은. 그러면서 이제 이 리포트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서머리는 이제 원문을 보면서 제가 이거를 이제 아까처럼 정리를 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원문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원문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잠깐만요. 자, 앞부분 얘기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블록체인 에볼루션, 과연 블록체인이 시장의 주류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의 주제는 여러 가지 대체적인 결제 수단이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물론 그 중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코인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지난번에 이장호 교수 시간에 다뤘지만은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크립토커런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솔루션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커다랗게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그제큐티브 서머리는 이제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한번 컴백하겠습니다. 앞부분 좀 내용이 이제 좀 중복이 있으니까 앞부분은 좀 떠나고, 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과 디지털 커런시 그리고 크립토 커런시가 메인스트림으로 갈 것이냐, 가고 있냐.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바로 뒷장 이후에 나오겠지만 임종순 교수 시간에 얘기했지만 지금 세상의 지불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거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통화 화폐가 아니고 은행이 발행한 프라이빗 머니라고 하는 은행이 발행한 화폐가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프라이빗 머니인데 프라이빗 머니의 하나인 크립토 커런시가 안 될 이유가 없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걸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만은 이제 블록체인은 아직은 이제 좀 확실한 신뢰를 얻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고, 근데 이제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불 결제, 청산, 그 다음에 담보 관리 뭐 이런 쪽에 좀 더 많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은행으로 볼 때는 무역금융, 트레이드 파이낸스하고 지불 결제에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립토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이 굉장히 시그니피컨트 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기존에 있는 트레이딩 플랫폼에 진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DBS 같은 데들이 하고, 라인도 하면 거기도 라인도 쓰겠죠. 뭐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뭐 너무 여러 군데에서 독일이나 미국은 다 이제 은행들이 이제 크립토를 취급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올해 2월에 나왔고 그 이후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합적인 보고서는 이게 이제 너무 잘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요 그림은 우리 임종순 교수 시간에 CBDC를 설명하면서 이제 잘 나왔고요. 지금 이제 뭐 말하자면 전자결제라고 불리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확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떤 것들인지 뭐 비머니, 이머니, 아이머니, 그 다음에 캐시, CBDC, 그 다음에 크립토 커런시 이렇게 이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다시 이제 페이먼트, 트레이드 파이낸스, 커스터디 서비스에서는 블록체인의 사용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블록체인의 장점은 리컨실리에이션이 이제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지나고 나면은 막 여러 은행들하고 나머지 청산 결제하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길어요. 은행 말고 기존에 있는 그런 청산 결제 시스템들은 다 똑같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비해서 이제 여기 블록체인 또는 여기서 DLT라고 하는 용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냥 쉽게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블록체인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입니다. 그러니까 원장을 분산해가지고 나눠서 쓰는, 원장을 공유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코인이 꼭 없어도 되는 거고, 여기는 꼭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라이빗 체인들이 주로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우리 이해 당사자들끼리만, 기업들이 주로 이런 방식을 많이
많이 쓰고 있고 여기에 코인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DLT가 이제 블록체인의 이제 말하자면 어떤 특정 피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이제 DLT 기술 블록체인은 실시간으로 다 그때그때마다 다 청산 끝나고 장부가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강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뭐 유럽 은행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고 미국 은행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플라이 체인 얘기가 나오는데 서플라이 체인은 이제 따로 다루려고 하고 얼터네티브 페이먼트가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고 특히 그 얼터네티브 페이먼트의 제일 선봉에 서 있는 것이 중국이고 제일 후진적인 나라였었던 데가 일본인데 일본이 다시 이제 약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보편적으로 쓰일 수 있는 크립토 커런시도 자리를 잡을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블록체인이 메인스트림으로 진입할까라고 하는 거고요. 블록체인은 이미 메인스트림 진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이 좀 더 강고하게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렇지만 여전히 허들은 남아있다. 이제 그 블록체인에 또 여전히 가비지 데이터가 들어가면 가비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퀀텀 컴퓨팅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퀀텀 컴퓨팅이 되면은 블록체인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블록체인이 메인스트림에 있는 앱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스퀘어가 나왔고요. 스퀘어는 제가 지난 시간에 페이팔을 얘기할 때 말하자면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이미 블록체인을 쓰고 있다. 코인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는 페이팔 같은 메이저 플레이어가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DBS가 들어왔다. 라인이 들어왔다. 이런 걸로 보면은 메인스트림에 진입한 건 확실하죠. 그 중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이 제일 앞서 있고, 이제 블록체인도 어떤 정보가 블록체인 들어가는지를 검증하는, 앞시간에 이제 그 유석빈 교수도 얘기를 한 거죠. 그거를 검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퀀텀 컴퓨팅이 되면은 이제 블록체인의 기반인 암호 기술 자체가 이제 무용지물이 됩니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랜덤하게 숫자를 다 집어넣어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지금 현재 블록체인뿐만이 아니고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도 이 블록체인 비트코인 여기서 채용하고 있는 암호 기술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퀀텀 컴퓨팅이 블록체인만을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암호 체계가 어차피 다 바뀔 수밖에는 없습니다. 블록체인을 비난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데 그거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제 봅니다. 자, 미국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먼저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 지방은행에서 먼저 하고 있고 주로는 그 상업용 결제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JPM은 JPM 코인을 만들었고 웰스파고는 디지털 캐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이들보다 더 먼저 시작한 데는 시그니처 뱅크라고 자산 규모가 약 50조 정도 달하는 그런 데고 이제 기존에 있는 은행 시스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고 주중에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 코인 시장을 보면은 24시간 일주일에 7일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스위프트 시스템이나 ACH, 그러니까 오토메이티드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불리우는 그런 결제 시스템이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이제 강점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메리칸 파워넷이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큰 고객이 이제 시그니처 뱅크에 이 서비스를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가입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작은 은행들이 먼저 시작한 예가 이제 지금 말한 시그니처 뱅크, 메트로폴리탄 커머셜 뱅크, 뭐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실버게이트 뱅크 이런 데들이고, 실버게이트 뱅크는 고객들이 주로 이제 핀테크 고객, 750개가 넘는 핀테크 고객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들한테 아까 그 시그니처랑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7일, 하루에 24시간, 1년인 365일을 끊임없이 그 거래가 가능하도록 이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주로 크립토 관련된 고객들이 고객들 많이 확보를 했고, 그 금액은 약 1.3 뭐 한 뭐 1조 5천억 원 정도의 예금을 그쪽으로부터 이제 유치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메트로폴리탄 커머셜 뱅크입니다. 여기는 되게 작은 회사죠. 자산 규모가 뭐 3조 원이 조금 넘는데, 그 토틀 전체 그 예금의 약 9% 정도가 크립토 관련된 고객들에서 유치를 했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 어쨌든 좀 작은 은행들인데, 최근에 JP모건하고 웰스퍼고가 큰 은행이 들어간 그런 거고, 예. 지금은 이제 모든 은행들이 다 커스터디를 취급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유럽의 사례입니다. 유럽의 사례는 이제 도이치보스라고 하는 데가 컬레터럴 매니지먼트인데, 이제 그 유가증권 담보 대출을 하는 서비스의 담보는 유가증권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가증권 담보 관리를 위해서 먼저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러고 나서 코메르츠뱅크나 크레딧 스위스, UBS 이런 데들은 유럽에서 탑뱅크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보다는 유럽이 좀 더 이제 이쪽에 빨리 움직였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스위스 거래소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그 블록체인 그 컨퍼런스를 코엑스에서 할 때 여기를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스위스 파트너랑 같이 했기 때문에 식스도 왔었고, 세계에서 제일 먼저 그 크립토 뱅킹 라이센스를 받은 데도 두 군데가 왔었고, 그래서 이제 식스 디지털이 그때 또 이제 준비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였는데 준비를 하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그 식스 디지털 익스체인지가 세계에서 큰 거래소 중에서는 크립토 자산을 제일 먼저 취급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곳입니다. 유럽에서 뭐 5등, 6등 정도 하는 굉장히 큰 증권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스위스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우리나라 말하자면 우리나라 증권 거래소가 뭐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가지고 크립토 자산이나 디지털 자산을 취급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나 똑같은 사건이죠. 그리고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금융 강국이기도 하고 블록체인 강국이기도 한 그런 이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주의 증권 거래소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활용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그래서 시기는 이제 뭐 올해 말 내년 초 정도가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보스 스투트가르트도 디지털 에셋 거래소를 이제 출시를 했다는 거고요. 피델리티가 왜 여기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피델리티는 미국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피델리티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었죠.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피델리티가 커스터디 업무에 진출을 하면서 이쪽 업계에 질적인 변화가 나오는 가장 커다란 사건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지금처럼 암호를 가지고 그냥 내 자산이 그 인터넷상에 있고, 그래서 나는 비밀번호를 잘 간직하고만 있으면 안 잊어버려 라고 하는 접근으로는 큰 돈을 받는 거는 안 됩니다. 큰 돈을 받는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은행에다 우리가 돈 맡기는 것처럼 이쪽 그 크립토 자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델리티 같은 데서 받아주고 통장에서 찍어주면은 내가 갖고 있구나, 안심을 하고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첫 번째 물꼬를 튼 게 이제 피델리티고, 그 다음에 뭐 골드만부터 해가지고 일본의 노무라, 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지난 시간 말미에 잠깐 나왔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이거를 하겠다라고 국민 KB뱅크나 뭐 신한이나 이런 데들이 이제 하고 있고, 나라에서 이제 나라에서 막고 있죠. 정확히 나라에서 인가를 안 내주면 우리나라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QME.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상품 거래소입니다. 홍콩에. 상품 거래소인데 이 상품 거래소에서 보관증을 끌어주면 그 보관증이 하나의 유가증권처럼 돼가지고 거래가 되는데 그 보관증이 계속해서 위조되거나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아예 이제 하는 것이 이제 홍콩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부채 이슈언스 아까 말한 JP 모건이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뱅크 오브 차이나가 약 2.8 빌리언 정도 되는 금액했고, 센텐더 그 스위스 아니 스페인에 있는 센텐더, 스페인에 있는 BBVA 이런 데들이 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그 채무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 했는데 이거는 이제 뱅크테크 프로젝트 어워드까지 받았다는 그런 얘기고요. 월드뱅크도 드디어 블록체인 베이스로 그 채권을 발행을 했고 랩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유럽, 미국을 받고 이제 그 중에 은행들이 뭘 하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자 하는 거고요. 은행들은 뭐 2019년부터 이제 계속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앞서 있는 거는 이제 무역금융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무역금융이 제일 그 은행 프로젝트 중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역금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제가 잠깐 별도로 설명을 하겠고요. 자,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신용장 방식에 의해서 이제 하는 무역금융입니다. 무역금융은 사실은 국내에서 벌어지는 무역금융도 있습니다. 신용장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은행 가서 돈을 꾸는 뭐 그런 것이 있는 건데 그건 이번에 여기서의 논의는 그게 아니고 국제거래. 우리가 그 국내 거래에서도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사려고 그러면 항상 문제가 너 돈 보내? 그럼 물건 보낼게. 너 물건 보내? 그럼 돈 보낼게. 항상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나라에서 그거를 뭐 보장을 해줄 수도 있고. 근데 중고나라에서 해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만나가지고 주고받는 기도 하고. 근데 뭐 네이버나 이런 데들 이제 뭐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중앙에서 그거를 상당 부분은 하지만 항상 늘 문제가 있고 에스크로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항상 여러 가지 복잡한데 이게 국제 거래가 되면은 더욱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를테면은 내가 미국에서 이제 뭐 내가 미국에서 농산품 뭐 소고기를 일단 뭐 이제 한 트럭을 한 컨테이너를 이제 수입하고 그래서 10억 원이 든다라고 가정을 하면 나는 바이어고 미국에 이제 그 셀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은 야 고기 보내 그러면 내가 돈 보낼 거고 여기서는 야 돈 보내 그러면 내가 고기 보낼 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은행에 가서 그 신용장이라고 불리는 레터 오브 크레딧이라고 불리는 거를 이제 엽니다. 그걸 열기 위해서는 이제 거래가 많으면 그냥 열어주고 그걸 열어준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돈을 줄 거라고 하는 걸 은행이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돈은 주지는 않지만 자,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스펙에 뭐 트리플 A급의 이렇게 이게 그 눈꽃처럼 박혀 있는 이런 어떤 스펙을 자세하게 기술을 한 그런 이제 구매 의향서입니다. 구매 의향서 구매서를 이제 보내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이 소고기 판매상이 한국에 있는 신한은행을 모르고 못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을 지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은행한테 보내는 겁니다. 여기 뭐 SBLC는 스탠바이 네트워크 크레딧. 근데 이거는 그냥 신경 쓰면 네트워크 크레딧이라고 그냥 신용장이라고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 구매서를 주문서를 이 사람 그 미국에 있는 소고기 업자의 거래 은행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거래 은행에서 이 사람한테 야 너 이런 주문이 왔어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이제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가서 물건을 이제 보내죠. 물건을 보내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배에서 이제 나 이런 물건 잘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영수증을 써줘요. 그러면 그 영수증을 들고서 은행에 갑니다. 그 은행에 그걸 제출하면은 그 은행은 그 영수증을 이쪽 은행한테 제시를 해요. 한국에 있는 신한은행한테. 한국에 있는 신한은행은 그걸 받고서 이제 돈을 이쪽에 주고요. 그 돈을 주면서 그 영수증을 이쪽 나한테 준다. 그럼 나는 그 영수증을 가지고 이제 항구로 가는 겁니다. 항구에 가가지고 영수증을 보여주고 물건을 찾는, 이게 전체의 그 무역의 프로세스고, 그 중에 이제 물건이 관련된 부분이 있고 돈이 관련된 부분이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이제 중간에 은행이 껴져 있는 경우도 많고, 뭐 이제 레터 오브 크레딧이 완벽하게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분쟁도 많이 생기고, 뭐 수정해 달라고 수정 안 해주고, 뭐 너 왜 다른 거 보냈냐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살려고 한 건 이건 아닌데 너 뭐 특 A 등심 보내라고 했는데 왜 삼겹살 보냈어? 싸움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너무나 많은 분쟁이 있는 분야가 이쪽 무역이라서, 이제 이 프로세스를 네. 이제 표준화 블록체인으로 올리는 작업을 이제 한 것들이 지금 이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지금 말한 무역금융이랑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이 돼요. 제일 이제 유명하고 먼저 시작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IBM입니다. IBM이 위트레이드라고 하는 거를 시작을 했고, 뭐 그다음에 R3 코다는 무역 말고 여러 가지 은행들을 묶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뭐 근데 여기 보면 어플리케이션이 다 레터 오브 크레딧이라고 이제 대부분 돼 있잖아요. 이게 레터 오브 크레딧이 지금 보셨잖아요. 신용장이라고 하는 이게 레터 오브 크레딧,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코 폴로도 유명한 프로젝트이고요. 콤고, 박트, 이트레이드, 인터뱅크, 뭐 해서 여기 있는 프로젝트들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나라 은행들도 일부 가입되어 있는 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드 파이낸스가 어쨌든 블록체인 은행 적용 사례로는 지금 가장 많이 이런저런 활동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구현은 됐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제 만들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KYC가 이제 계좌를 개설할 때 고객이 그 자금 세탁에 위험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거고요. 이게 일반적인 은행들이 1년에 약 600억 정도의 돈을, 700억 정도의 돈을 쓰고 있는 거고요. 이 프로세스를 위해서 큰 은행들은 이제 5억 불, 이제 한 6천억 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그 스위프트라고 하는 기존에 있는 이제 금융망에서도 이제 이거를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이 아까 말한 신원이나 이런 거랑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이제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검토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디케이티드 랜딩, 이제 제가 이 홍콩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돈을 빌리는 회사는 한 회사인데 리스크를 지기 싫으니까 이제 여러 은행들이 나눠서 뭐 이를테면 이제 1억 불을, 그다음 1억 불을 빌려줘야 되는데 200억씩 5군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 돈 나가고 나중에 관리하고 이런 프로세스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리고 항상 거기에는 이제 주관사 은행이라고 하는 리드 매니저가 이제 선정이 돼서 계속 그 참여하는 은행들이랑 그다음에 바로랑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블록체인에 올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다큐먼트 또 항상 블록체인에 올리겠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는 거고, 커스터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RBS도 유럽에서는 굉장히 큰 은행입니다.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고요. 그다음에 이제 HSBC는 뭐 홍콩 샹하이 뱅크고,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그래서 다 이제 DLT 기반으로 이런 류의 것들을 이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자 이거 무역금융은 아까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JP 모간이 이제 그 코럼이라고 하는 자기네들 코인으로 국제적인 거래하는 거를 이제 시도를 했고, 여기 테마색이 이제 참여했다. 테마색은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죠. 예. 몇백조 원을 운영하는 싱가포르 국부 펀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을 얘기합니다. 사례를, 다양한 사례를 미국, 유럽, 뭐 전 세계 이제 사례 다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은행권의 사례를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술에 대해서 디스트리뷰티드 레저 테크놀로지, DLT라고 이제 말하는 거고, 이제 말 그대로 원장을 여기 아래에 있는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예전에는 중앙에 있는 은행 한 군데에서 아니면 누구 혼자서 그거를 가지고 있었고요. 은행이 제일 좋은 예인데,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항상 중앙에 있는 은행에서 실시간으로 그걸 조정하면 됐는데, 이제 장부를 여럿이 나눠 가지니까,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좋은 이유가 있는 거죠. 중앙에서 하면은 항상 즉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애한테 다 의존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집중이 갖는 문제, 투명하지 않고 알 수 없고 해킹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나눠 갖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거래가 한 번 있을 때 다들 체크를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보낸다고 할 때 내가 돈이 있으면서 보내야지 될 거고, 내가 이중 지불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보내면 그 사람의 장부에 돈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에는 그냥 거의 실시간으로 내 계좌에서 빼서 상대방 계좌에 올라가면 됐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 사람이 이 모든 프로세스를 다 이제 검토를 하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해도 돼, 맞아, 내 계좌에서 까, 저 사람 계좌에 올려, 장부 다 고쳐, 이거를 이제 다 나눠서 이제 해야 되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어떤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집중화된 것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은 뭐 기술 자체는 검증은 되어 있는 기술이긴 하죠. 매스 어답션이 아직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다음번 강의에서 다루겠고요. 그래서 이제 DLT 기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그 현금이 아닌 여러 가지 지불 결제 방식이 급격하게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 표를 보면은 이제 이게 현금 캐시리스 페이먼트의 그 증가 이제 금액이 나와 있는 거고, 중국이 넘버 1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고 이제 50%, 애뉴얼라이즈로 50%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나라는 애뉴얼라이즈 10%로 세계 뭐 한 6등, 7등 정도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당 금액, 뭐 인당 금액도 여전히 이제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GDP 대비 이 비현금 지불액, 그러면은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늘었던 이유가 캐시리스 페이먼트가 늘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가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늘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많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캐시 베이스 페이먼트는 훨씬 더 많이 늘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많잖아요. 2014년이 더 바가 높은 나라들이 아래쪽으로 하면 되게 많잖아요. 물론 이제 뭐 영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어떤 형태냐면 카드하고 이제 이머니 페이먼트가 굉장히 많았고, 여기 또 중국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그래서 이제 다시 아까 나왔던 거랑 비슷하게 전체적으로는 현금 베이스 비중이 줄은 나라가 있고, 이제 중국이 그런 거고, 우리나라는
현금 결제 비중이 늘었습니다. 절대 금액으로 볼 때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자, 그럼 미국은 어떠냐? 미국도 유사하다는 겁니다. 미국도 카드 비중이 계속 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카드는 금액으로 볼 때는 여전히 대단히 작고, 이제 그 앞서 말한 ACH나 체크 비중이 되게 높죠. 체크는 여전히 게이시, ACH는 이제 이거는 기관 간의 이제 결제 시스템이니까 약간 논외를 보고요. B2B라고 보는 게 맞으니까. B2C에 가까운 그런 결제는 카드는 금액이 되게 미미하고, 여전히 이제 체크는 이제 뭐 기업들도 많이 쓸 테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 미국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분석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는 우리 블록체인 과목하고 이 핀테크 과목으로 가면은 제가 만약에 다음 학기에 핀테크에는 심도 있는 분석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블록체인이니까 이제 간단하게만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이제 뭐 절대적으로 이제 소매 관련된 페이먼트가, 그러니까 이제 전자상거래가 다 소매에 해당이 되는, 소매가 이제 전자상거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제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소매 쪽 페이먼트가 이런 이제 그 비현금 결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드 파티 페이먼트라고 하는 건데, 은행이 개입되지 않는 다른 방식의 결제를 서드 파티 페이먼트라고 하고, 모바일 페이먼트나 인터넷 페이먼트가, 이제 우리나라는 모바일 페이먼트도 지금 은행 방식이 대부분이고, 인터넷도 은행 방식이 대부분이고, 아니면 카드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중국의 경우는 은행을 통하지 않은 모바일 결제가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은행을 통하지 않은 인터넷 결제도 여전히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페넌트레이션, 여전히 이렇게 빨리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페넌트레이션을 보면 중국은 18%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이 이제 제일 높죠. 84%. 근데 우리나라는 근데 은행 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점이 있는데, 미국도 되게 높습니다. 미국도 46%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고도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페넌트레이션 자체는 너무나 낮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모바일 페이나 인터넷 페이가 더 많이 늘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 가지고 생긴 현상이 뭐냐면은 이제 MMF가, 중국에서 MMF, 이제 여러분들 되게 그 MMF 잘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펀드에 들면 펀드가 그 채권형일 수도 있고 주식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채권형의 경우나 특히나 그 이제 단기의 유동성이 좋으면서도 뭔가 수익이 나는 것들이 주로 MMF가 이제 투자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이제 주로 굉장히 안전한 국공채들 단기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머니마켓 펀드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의 굉장히 많은 비중을 이제 차지하는데, 그 머니마켓 펀드가 이게 M2 중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이제 그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2016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볼 때 중국은 엄청나게 많이 이제 늘었죠. 다른 나라들은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은 2016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하지 않았죠. 근데 왜 중국에서 이렇게 그 많이 늘었냐, MMF가. 그것이 비현금 결제, 인터넷 모바일 결제에 발전하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점유율은 알리페이하고 텐페이가 절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 그 방식인데 지금은 중국 인민은행에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가 하지 않고
중앙에 기관을 2개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를 통해서 이걸 다 매니지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는 문제하고 뭐 등등 해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페이먼트의 그 점유율을 보면은 알리페이가 54%, 텐페이가 39%, 그다음에 인터넷 페이는 알리페이가 24%, 차이나 UMS, 텐페이는 이제 여기서는 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페이먼트 방식이 변하면서 중국은 이게 그 경제 전체에 많은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MMF가 이제 너무 급증하고, 그 다음에 페이먼트 때문에 알리페이나 위치페이는 예치금을 받잖아요. 예치금에서 이제 이자가 많은 이자를 수취하니까 그건 문제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예치금을 중앙은행에 이제 맡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귤러토리 체인지가 이제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의 변화가 뭐냐면은 자산운용업 자체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페이 방식의 그 인터넷 페이나 이페이가 급격하게, 모바일하고 인터넷 페이가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자산운용업, 아까 말한 MMF도 자산운용업의 하나라 볼 수 있는데, 유에바오라고 하는 회사가 자산운용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펀드 매니저, 우리가 뭐 제일 잘 아는 미래에셋, 모든 은행들이 다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지 회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유에바오라고 하는 데가 이제 생겼는데, 그 회사의 자산이 이제 얼마나 빨리 증가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가장 많은 엘로케이션이 이제 아까 말한 MMF에 갔었다라고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웰스 매니지먼트, 그게 이제 자산운용업의 웰스 매니지먼트라고, 주로는 웰스 매니지먼트라고 할 때 약간은 돈이 많은 고객들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건데, 뭐 자산운용업 또 다 비슷한 용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MMF도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이런 웰스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단기 자금 말고도 기타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펀드 자산 같은 것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것들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주로는 이게 은행을 통해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옵티머스, 라임이나 이런 사모펀드인데, 이게 문제가 된 건 뭐냐면은 옵티머스나 라임이 팔았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지를 않았어요. 절대로 옵티머스나 라임을 믿고 사지 않잖아요. 근데 이 펀드들이 은행에서 팔렸거든요. 은행에서 팔리니까 갑자기 몇 천억씩 팔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옵티머스나 라임 문제는 본질적으로 판매사의 문제고, 판매사가 그렇게 무식하게 팔지 않거든요. 그걸 조정한 이제 데들이 있는 거죠. 스캔들이 생긴 거는, 그러니까 옵티머스 라임이 사기인데 내버려뒀으면 그냥 몇십억 몇백억 정도의 사기박 치기도 어려운 건데, 은행이 끼면서 갑자기 이게 조단위가 넘는 사기가 된 건데, 그걸 만든 건 이제 정치권, 뭐 정책 당국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은행에서 펀드를 팔고 있는데, 중국은 재밌는 게 인터넷으로 팔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거죠. 우리나라도 인터넷 판매가 이제 허용되어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제 은행 판매, 인터넷을 하더라도 은행 인터넷을 통해서 파는 경우가, 사람들이 그걸 통해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MMF 증가, 아니면은 이제 웰스 매니지먼트의 증가. 근데 이제 금액이 너무 빨리 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 당국으로서는 이제 갑자기 그 설날 전에, 추석 전에, 연말 전에 사람들이 이거를 갑자기 그 만기 회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만기 전에. 그러면은 이게 어디인가 투자가 되어 있고 그게 대부분 이제 국공채, 그러니까 다른 금융시장에 이제 교란 요인이 발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게 이제 아주 소수의 그 이제 기관으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한 거고, 그리고 이게 어떤 그 금융회사들끼리는 어떤 한 군데가 어려워지면 서로 간의 거래가 되게 많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파가 되는 특성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금융위기, 우리가 리만 위기라고 불렸던 금융위기도 똑같았던 거거든요. 다른 금융회사들도 급격하게 같이 부실화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리만을 망하게 하면 리만이랑 거래관계가 있는 다른 데들이 사실은 다 망할 위기에 처했었던 거고, 실제로 망한 데도 있지만 이제 금융당국이 하는 건 그때는 이제 그걸 정지시키는 거죠. 이런 이제 그 미스매치, 그러니까 뭐 그 펀드는 이를테면 언제든지 간에 뭐 넣었다 뺐다를 할 수 있는데, 그 펀드가 투자한 자산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넣었다 뺐다가 안 될 수도 있고, 넣었다 뺐다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됐는데 막상 팔려고 그러면 시장에서 안 팔리거나 싼 값으로 팔아야지만이 팔리거나, 이런 류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첫 번째는 뭐냐면 중국이 캐시리스 소사이어티가 그렇게 엄청나게 큰 나라에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JP 모간이 보는 가장 큰 임플리케이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모바일 페이먼트가 급격하게 확산이 되면서 그게 자산 운용 시장으로 확산이 됐다. 그래서 자산 운용업의 MMF나 웰스 매니지먼트 프로덕트가 갑자기 급증하게 됐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시장에 왜곡이 되면서 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이 발생하게 됐다. 그것이 이제 JP 모간의 좀 최종 결론은 Chinese experience shows us that cashless economy can work. 근데 더 중요한 건 at scale이인 거죠. 아주 작은 데서 실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중국처럼 큰 나라에서도 캐시리스가 가능하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일본의 예인데, 일본은 전통적으로 현금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카드나 이런 데에 대한 의존도가, 여기 현금 의존도가 현저하게 높고 카드나 이런 의존도가 현저히 낮아요. 우리나라는 카드 의존도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카드 의존도가 80% 90%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핀테크나 이런 데에 굉장히 이제 낙후된 국가라고 하는 그런 오명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이면에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블록체인을 활성화한 것도 있고요. 원래 이제 일본 정부의 계획은 올해 올림픽을 할 때, 일본의 동경 올림픽을 할 때 이제 모든 전 세계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그 일본에서 만들어 놓은 코인을 가지고 일본 어디에 가서더라도 코인으로 쓸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해서 일본에 있는 은행들도 코인을 그때 다 발행하겠다고 했었거든요. 미쯔비시 은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계획은 일단 약간 수년이 되고 이제 있지만 지연이 되고 있지만 이제 뭐냐면은 이게 로열티 프로그램이 급격하게 증가가 됐고요. 로열티 프로그램이 이제 라쿠텐, 그러니까 일본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라쿠텐, 폰타포인트, 티포인트, 라인페이 이런 데들이 이제 로열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로열티를 가지고 지불 결제 수단으로 이제 쓸 수 있게 되면서 확산이 되기 시작한 이제 그런 겁니다. 일본의 경우는.